현재 스타링크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사용을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의 90%가 통신 연결이 상실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러시아 내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암살을 당할 뻔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스타링크는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위성 인터넷을 전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하일로 페데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은 스타링크를 활용하여 부대 간 통신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드론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부착하여 우크라이나군을 정밀 타격하는 데 쓰곤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이걸 차단해야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군을 전격 차단하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단말기만 접속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하여 러시아군의 접속을 차단한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스타링크 단말기가 상당수 있긴 했지만 러시아군이 전부 다 스타링크를 못 쓰다 보니 꽤 큰 수확이었죠. 거기다가 시속 75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장치에는 인터넷이 자동으로 끊기도록 설정을 해버려서요. 러시아군이 고속 드론이나 미사일에 스타링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러시아군은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제3국을 통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하고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었던 스타링크를 그대로 쓰곤 했습니다. 이게 스타링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전선에선 스타링크를 안 쓰는 부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타링크가 뚝 하고 끊겨버리니까요.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큰 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당장 드론을 통한 공격도 제한적으로 변해버렸고요. 부대 간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요. 효율적인 지휘 통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장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의 90%가 통신 연결이 상실됐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고요. 구식 워키토키 무전기를 기부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죠. 일례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스타링크로 인해서 통신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쿠판스크 인근에서 전투 중에 러시아군 간의 오인 교전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군 전자전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자국의 무전기 통신까지 방해해버려서 새롭게 통신 체계를 구축하려 해도 더욱 악화가 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롬리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지상무인 로봇 운용과 중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러한 스타링크 차단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러시아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우리가 취한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러시아는 비상에 걸려버렸습니다.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서구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다며 머스크의 행동은 그들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발언하였는데요. 다만 러시아군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스타링크에 크게 의존해왔던 건 맞지만 동시에 그들도 이게 언제든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수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전쟁 초반부터 자체적인 적에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해왔고요. 문제는 이게 스타링크처럼 대규모 위성군을 한 번에 띄워서 전장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겁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위성 자산은 수량도 제한적이고 위성 발사 능력도 제재와 예산 문제로 과거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에도 위성망은 위성만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상국, 중계망, 암호 체계, 단말기 보급까지 전부 갖춰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시 상황에서 이걸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우회로는 위성망보다 다른 걸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유심 카드를 장착한 셀룰러 모뎀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통신 기지국을 장악하거나 민간 통신망을 조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전술 통신을 이어가려 했던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파가 잡힌다는 건 위치가 노출된다는 의미고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전자전 장비나 신호 감청으로 송신 위치를 추적한 뒤 포격이나 드론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통신을 켜는 순간 위치가 찍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무성통신, 즉 구형 워키토키와 군용 무전기 체계입니다. 러시아군은 실제로 스타링크가 끊긴 이후 무전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 방식은 보안이 취약합니다. 암호화 수준이 낮으면 우크라이나군이 내용을 감청할 수 있고 심지어 교란 전파를 쏘면 통신 자체가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러시아가 전자전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도 서방 지원을 받아 전자전 능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전 싸움이 격화될수록 전선 통신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케이블을 활용한 유선 통신망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참호와 진지에 강케이블을 깔아서 통신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유선망은 전파 감청 위험이 줄어들고 드론 교란에도 비교적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은 폭격이 쏟아지는 곳이고 케이블은 한번 끊기면 복구하는 순간 바로 표적이 됩니다. 전선이 조금만 이동해도 다시 설치해야 하고 공병 인력과 장비가 계속 소모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부담이 큰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현재 러시아가 곧 다른 통신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러시아가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스타링크의 수준의 속도와 안정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선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드론 운용 효율이 떨어지고 포병 타격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있습니다. 전황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불편이 쌓이면 전쟁 수행 능력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총알이 부족한 것도 치명적이지만 명령이 늦게 전달되는 순간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내에서는 다소 이상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데요. 2월 6일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 정보사 부사령관 블라디미르 알렉세이예프 중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알렉세이예프 중장은 기적적으로 총을 여러 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요. 이 암살 사건에서 잡힌 용의자들은 모두 3명인데 전부 다 러시아인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모스크바에서 체포가 되었고 남은 한 명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도 우크라이나로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 장군을 겨냥한 암살 사건이 4번이나 발생한 곳입니다. 근데 이 암살 사건 하나만 있었으면 영상으로도 안 만들었을 겁니다. 2월 6일에 알렉세이예프 중장에 대한 암살 사건 이후 그 다음 날에 쇼이구 장관의 최측근인 알렉산더 블로소프 소장이 끄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보도로는 고속도로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쇼이구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유리 사도벤코 전 국방차관은 2025년 12월 25일에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유리 사도벤코 전 국방차관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도하니 다소 의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한 거냐 아니면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이 자기 편을 정리하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직접 들어와 러시아 심장부를 찌르는 공작을 실행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내부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숙청 혹은 내부 제거가 시작됐을 가능성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공작 가능성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그럼에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장군을 노린 암살 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건 군사적 효과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전략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 지휘부가 안전지대가 없다는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전쟁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들이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런 공포는 전선에서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지휘체계 내부의 불신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이미 정보기관과 군부 사이에 긴장관계가 강한데, 모스크바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누가 배신자인가라는 의심이 퍼지면서 내부 결속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차를 한 대 더 파괴하는 것보다 러시아 권력층이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러시아 내부 숙청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이상한 부분은 용의자들이 러시아인이란 점입니다. 외부에서 침투한 공작원이 아니라 내부 인물들이 움직였다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건 우크라이나 공작이라기보다는 러시아 내부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수상한 건 용의자 한 명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체포됐다는 부분입니다. 두바이는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의 돈이 모이는 곳이고 전쟁 자금과 비자금, 해외 도피 루트가 연결되는 통로로도 자주 거론됩니다. 이런 곳에서 용의자가 잡혔다면 전쟁과 돈이 얽힌 내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쇼이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에게 교통사고, 의문사 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도 섬뜩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누군가가 특정 계열을 겨냥해서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현재 스타링크 하나 때문에 러시아 상황이 참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